질문 사항이 있으면 마음껏 적으시고 Q&A 시간을 많이 가질 테니까 거침없는 질문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고리들 작가님을 큰 박수로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시네요. 네? 그냥 중간에 편하게 나가세요. 왜냐면은 12시까지 하니까. 중간에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교보문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보문고가 이제 가버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팔아야 되겠지만은 교보문고가 10시에 오픈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일부 하고 10분 후에 아직 책을 안 사신 분이 있다면 10분 후에 사시면 돼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창원교보에서 했던 강의를 한 10분에 걸쳐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1989년에 제가 이제 학교를 한번 퇴학당한 적이 있어요. 86년에 퇴학을 당했어요. 고등학교를. 저도 휴대폰이 아마 진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제 것도. 제 것도 진동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건 제가 그런 욕구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를 많이 알고 싶다라는 욕구 같은 거는 중학교 무렵에 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무렵에 뭔가 많이 알고 싶다. 이렇게 뭔가 비밀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 영어 예명도 한글로는 고리들이지만은 영어로는 코어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숨어있는 핵심 안에 숨어있는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코어리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화가로서 활동을 할 건데 어제 강의 요약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눈동자의 우주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20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가 20살 때였겠죠. 좀 1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20살 때 나이 50이 될 때까지는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제가 50이에요. 그러니까는 내년 하반기부터 돈을 벌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숨고르게 하고 지금은 이제 빚만 있고 마이너스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는 모범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예술하고 공부를 30년 동안 해라. 50 될 때까지. 그러면서 자기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자생성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 선생님은 자생성이라는 거 가지고서 전시를 여러 번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해외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은 유학 가는 걸 되게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굴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아무래도 동양학과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도 해줬는데 서양학과 애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 갈 때 이제 원서를 써서 가거든요. 그러면 웨스턴 페인팅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서양화라고 부르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어제 얘기는 안 했는데 당신은 한국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웨스턴 페인팅을 전공했냐 이거예요. 거기는 동양인데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동양화냐 서양화냐를 나누지 기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출신 성분,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그림의 어떤 장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비록 서양화풍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동양화 간 거죠. 한국화 간 거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그 자생성, 그 독특함을 인정받아야만이 뭐 최소한 국내 작가든 국제적인 작가든 될 텐데 근데 그 자생성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했던 중요한 말이 남의 전시 쫓아다닐 시간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벤치마킹 할 시간조차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것을 구축해 가는 것 자체가 예술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 심연의 동굴 속에 가서 뭔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뭐가 바뀌어버렸냐면은 벤치마킹의 고수가 나타나 버린 거죠. 벤치마킹의 고수가. 근데 이 고수가 점점점 발달하더니 남의 바둑 두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결국 이세돌을 이기더니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을 보고 창작시를 지어가지고 이미 이제 최근 뉴스가 인공지능이 창작시를 1000편을 지은 거예요. 1000편.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시집이 나올 예정인데 시집에가 1000개가 다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사에 소개가 됐는데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중국의 무슨 한시를 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게 번역되면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시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예전에 이런 테스트도 있었어요. 이것도 어제 안 한 얘기인데 지능이 쓴 신문 기사하고 그 인간 기자가 쓴 신문 기사를 평가해 보겠어요. 평가단한테.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쓴 기사가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했더니 인공지능은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들의 기사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너무 일단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인풋이. 근데 기자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가 쓴 모든 기사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거의 책 수천 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몇백만 권을 1초 만에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매트리스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저 헬리콥터 조정법 좀 알려줘 그러니까 띠리 조정법이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인공지능은 퓰리처상 받은 기사 내가 알고 싶어 띠리 그럼 다 공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사를 쓰니까 훨씬 인간적이고 좀 이렇게 보통 기자들이 드라이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은유법과 비유법이 기사에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기사만 공부를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너무 잘 쓰는 거죠. 신문 기사조차. 그러니까 벤치마킹의 고수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어야만 하는 시점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입시제도 같은 거 발표하는 거 보면은 다시 정시를 늘리고 수능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관성이라는 거죠. 관성. 그리고 거기에 밥그릇이 무수하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홍대에서 입시제도를 바꿀 때까지 굉장히 진통이 많았어요. 홍대에서 실기시험을 폐지했거든요. 홍대미대에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가지고서 학생들을 뽑겠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 반대 이유가 뭐였냐면 홍대 앞에 굉장히 많은 미술학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큰 미술학원은 한 해 매출액이 80억이에요. 여러분 미술학원을 해서 한 해 매출액이 80억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죠.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억이 넘을 정도예요. 월급은 얼마 안 나가죠.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하면은요, 그냥 매년 빌딩 하나씩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그 미술학원 하나에서 거기 취직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인 거야. 홍대 교수들의 제자들. 근데 홍대 교수들은 이 디자인과를 나왔든 서양화과를 나왔든 어느 과를 나왔든지 간에 자기 제자들을 취직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제자들이 미술학원으로 현재 먹고 살고 있어. 근데 실기시험을 폐지해야만 하는 미술사적인 도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세계적인 작가의 퍼센트가 50%예요. 미술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98%예요. 그중에 또 80%가 서울대 홍대를 나왔어. 카르텔이 있는 거죠. 카르텔.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나와요. 참신하게 안 나와요. 복제, 즉 무슨 얘기냐. 대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벤치마킹 시스템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배우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까? 어떻게 한국의 그 예술적인 역량, 창의적인 역량을 미술대학만큼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 밥벌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못합니다. 홍대에서. 그게 한 진통 기간이 15년에서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홍대 입시제도를 바꿔야 된다. 서울대 국민대가 먼저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홍대는 못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밥그릇이 달려 있어가지고. 결국 바꾸고 나서 초토화가 됩니다. 홍대 앞에 있는 미술학원이. 실기 시험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창의성이 필요한 미술대학에서도 이런 진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을 뽑는 제도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공교육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무수한 투표권의 그 저항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아시죠? 국민연금 제도를 바꾼 정부는 반드시 그 다음 선거에서 몰락한다라는 법칙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연금 선보면 민주당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손도 안 볼 수가 없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손 안 보면 누가 손을 볼 거예요? 보수당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손 볼 거예요? 무수한 군인연금 받는 사람,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그럴 용기가 어디 있어요, 보수 쪽이. 결국 손을 봐야 되고 다음엔 참패하는 거죠. 그런 지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인공지능이 벤치마킹의 고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극소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극소수. 마치 제 책이 극소수에게만 팔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학교를 퇴학시킨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애들의 50%는 퇴학을 시켜요, 제가. 그만큼 뭐냐면 벤치마킹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의 모험과 방황을 해야 된다고. 그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책이 아니라, 잠깐만, 그 책 한 권 어디 갔지? 책 좀 빌려줘 보실래요?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이제 어제 강의 내용이 요약에 좀 바뀌긴 하는데, 그래서 이 목차가 처음에는 새로운 시대의 창의성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1부, 애를 굶겨라. 배고픔이 창의성의 원천이다. 2부, 애를 방황을 시켜라. 3부, 애를 동굴 속에 가둬라. 4부, 애를 다양한 리스크를 맡게 해라. 5부, 지속적으로 봉사를 시켜버려라. 이렇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6부가 그래도 독서는 필요하다. 근데 뭐냐면 독서가 6번째로 밀리는 거예요. 독서 이전에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벤치마킹의 탁월한 존재가 나타난 이후의 교육법이라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은 효율성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대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 중심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도 이익을 챙겨야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또는 메일, 이메일이라든가 우리의 카톡들을 인공지능이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을 평균 내게 되죠. 평균 내게 돼요. 그것은 마치 오늘 차 안에서 우리 손종호랑 오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펭귄이라든가 물개라든가 조류들이 때로는 수천 마리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조류들이 있어요. 조류나 뭐 포유류가 있는데 이 엄마들은 자기 새끼의 냄새하고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새끼하고 엄마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인간이 그 영상을 보면. 근데 수많은 똑같이 생긴 새끼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펭귄은 어떻게 그걸 다 찾느냐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후각이 예민하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청각이 예민하면,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인간이 흑인을 처음 본 사람은 처음 아프리카 가면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3년을 살아야지 그 부족의 얼굴이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동양인을 봐도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둔감한 거예요. 뭔가에. 근데 우리가 유행하는 향수를 쓰게 되죠. 샤넬 뭐 넘버 5 이런 걸 쓰게 되죠. 인간의 냄새들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기 냄새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둔감해지는 거예요. 평균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품의 특성이죠.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니치를 찾아야 되고 변두리로 더 넓게 변두리로 나가야 되고 더 깊게 자기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민감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벤치마킹으로 지금은 창의성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인공지능에게 무조건 밟히게 돼 있다. 그런 뜻으로 제 책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 제 강의의 일관성은 거기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도 거시적인 얘기하고 미시적인 얘기만 했고 중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 중간 얘기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최근에 최진기 씨도 책 하나 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다. 근데 저는 제 강의하고 책에서 5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고 AGI의 출현 이후는 다시 한번 혁명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학자들도 안 하는 얘기를 저는 하는 편이죠. 강의에서. AGI가 출연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이런 영상은 SF 영화에서도 아직 전 다루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SF 영화 본 이후까지도 막 상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림 그리면서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하니까. 그래서 제 책은 독특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점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강의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말은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고 글은 말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글은 말을 다 담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의하고는 도저히 안 어울리는 것들이 제가 제 경험상 책에 있는 30-40%의 내용은 강의로 전달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0번 이상 지금 1000번을 강의를 해도 제 책에 있는 30-40%는 못 건드려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도표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냐고요. 도표를 봐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강의와 책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책 요약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인데 그래서 어제 강의는 이 도표를 설명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 도표를 부연 설명하면서 1차를 마무리하고 하면 벌써 1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200만 년 동안 인간의 직업의 그래프 도표인데 빨간 게 서비스, 특히 정보 쪽의 서비스, 노란 게 우리 생활 서비스, 초록색이 인더스트리 제조업, 파란색이 에그리컬처, 농업, 수산업, 임업. 그 다음에 이게 헌터, 사냥하고 사냥 수렵 체질, 수렵 체질.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고 농경 시대가 오고 산업혁명이 와서 제조업이 증가하고 다 곡선들이 다 있고 이 학자의 예측은 2050년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인포메이션 서비스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 서비스는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켓에서 이렇게 물건 나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좀 일정하게 가다가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면은 노란색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강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노동이 자동화되니까 드론이니 뭐니. 근데 이 사람 그걸 예측을 못한 거죠 지금. 어쨌건 그런데 이것에 제가 도표를 다시 역전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수렵 채집하고 농경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급강하게 되고 이렇게 역전된단 말이죠. 이게. 그게 왜 역전이 되냐면 인포메이션 서비스까지 자동화거든요. 오, 고장 안 나네.
음성의 진동만으로도 얘가 넘어가 버리는구나. 아니, 약간 기울은 것 같습니다. 네, 알아요. 대단하네. 아니, 됐어. 뒤에 뭔가를 받치면 돼. 위임 하시면 됩니다. 네? 위임, 오케이, 위임하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설명 못한 이거 두 가지만 설명하고 어제 강의를 정리를 할게요. 자,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봤더니 최근에 아시죠? 비트코인 채굴하고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놀이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도체라는 건 원래 계산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암호화폐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는 거고, 또 디지털 카메라 놀이를 하면서 누구나 다 사진 작가가 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했을 때 반도체가 계산기나 제조업에 더 쓰이는 게 아니라 사진 찍는 데 쓰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번 했던 얘기예요. 디지털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벽한 아날로그의 재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자, 그 논의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는 결국에는 인간의 이게 없네. 인간의 본능을 다양하게 꽃피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억압되어 왔을까요? 도시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집단화되면서부터 인간의 본능이 억압되어 왔습니다. 근데 자기 본능을 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이 되죠. 그게 가상현실이고 SNS상에서 집단이죠. 동호회. 특이한 놈이 한국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전 세계에 한 명씩 있으니까 모이니까 120명이 되네. 뭐 이런 것들. 나도 나랑 비슷한 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많이 있구나. 본능의 다양화, 이렇게 종족이 아주 많아지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트라이브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능의 다양화로 가게 되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전쟁 본능을 해와, 우리 남자들 전쟁 본능이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 전쟁을 해온 거예요. 너무 오래. 수컷들 간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동물들 사회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같은 것들. 우리가 진화론을 전제하에 우리가 어류 단계, 파충류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번식 경쟁을 위해서 전쟁을 했고,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렵 채집을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600만 년, 최소한 200만 년을 해왔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 DNA에 숨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강력한 본능을 꺼내는 도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 본능이었어요? 책 보는 게 인간의 본능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미 오염됐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런 식으로 오염된 두뇌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아빠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면 그 아빠의 수준을 능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얘기했죠. 아빠는 임신만 시키고 죽어버려야 된다. 최고의 아빠다. 정말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심각한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의 젊은 세대하고 어린애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2025년부터 로봇의 가격이 20분의 1로 다운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2025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그러니까 제일 작은 책이 아이들을 위한 책이고,
여기서 이거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내교육 요게 좀 아이들을 위한 책이고 이거는 중고등학생을 두뇌 사용 설명서는 뭐 중고등학생 정도가 어울리는 거고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이거는 현재 직장인들한테 성인들한테 어울리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연령대별로 제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고 이것으로써 마치고 10시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 점장님은 지금 책을 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끊겠습니다.